아마 온 예. 국민이 지금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불면의 나날 잠이 잘 안 그렇죠. 드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그 하나의 포비아, 일종의 네. 어떤 공포의 확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진단하면은 내전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내전요? 예, 네. 그 국제 정치학에 로페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법률 로하고 워페어의 합성어인데 예. 법률 전쟁이란 뜻이거든요. 네네. 이게 원래 교리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오히려 법치가 무너졌을 때 법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어떤 불리하게 만들어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인데, 요게 여론전, 뭐 심리전, 뭐 여러 가지하고 배합된다는 것이죠. 그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 법치의 원리가 아니라 법률전의 논리로 네. 이걸 갖다 풀어나가고 이미 있어요.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대법원이 그렇죠. 저렇게 예, 예. 속전속결에 대법원의 이번 행태는 거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였다라고 평가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내용도 제대로 검증도 되지도 않고 예. 했던 모습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어떤 그 거의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치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괴멸을 요구하는 법률 전의 내전의 양상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죽음의 직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근데 상황을 어떻게 그거는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번 당해왔습니다, 우리가. 그 윤석열 석방 때도 그랬고. 그렇죠. 뭔가 상상을 초월했죠. 그렇죠.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은 정말 놀라웠죠. 예. 그 다음에 검찰의 항소 포기도 놀라웠고. 그렇죠. 예, 이것도 또 이례적이고. 전부 예상 못했던 일들이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좀 늦어질 때도 불안해. 국민들 정말 정말 불면이었습니다. 잠 못 주무셨습니다. 일각이 여삼주. 네. 왜 이럴까? 밤에 자다가 계속 10번 깨서 계속 소식 없나 휴대폰 그렇죠. 보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 게 한 달 이상 이어졌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또 대법에서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어떤 그 하나의 법률전. 법률 전쟁. 예, 이 상황까지 오는 거는 보면은 계속 민주당이 어떤 이 법기술에 당해오는 양상으로 네. 상황이 전개돼 왔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사법 카르텔이 생각보다는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끊임없이 도발을 한다. 이런 부분에 이제 야당은 상식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러 번 지금 도발을 맞이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저런 도발이 전술적 차원에 그쳐가지고 네. 크게 판을 바꾸지 못하는, 말하자면 꼼수 잔수들이었어요. 네. 잠불 양상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전략적 수준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판을 크게 짜는 거, 이걸 전략적인 수준인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계속 전술적으로 흔들어대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지금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들이 정치 기득권 카르텔 그리고 군과 함께 연계됐던 공권력 카르텔도 있었고 네. 또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관력 카르텔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 믿었던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사법부 사법부 카르텔들이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양상이 도대체 뭐 도처가 지뢰밭처럼 어떻게 앞으로 가면은 이제 항상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일깨우고, 설령 이게 무사히 넘어가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이 법원과 검찰 해가지고 이제 개혁에 저항하는 또 다른 이제 국면이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가 얼마나 어떤 압도적 지지로 이기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진 거지. 맞습니다. 예. 오늘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6만 쪽을 읽는 문제가 지금 그걸로 이제 전 국민 뭐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쟁점이 크게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6만 쪽 읽는 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빠른 판결이 가능하다는 게 어떤 논리였을까? 저는 그냥 송고문 정도 돌려본 정도라고 봐요. 그렇겠죠. 예.
고등법원의 선고문 정도 돌려본 건데 그것도 제대로만 정독했으면은 이렇게 10대 2로 나올 리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 내부의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면서 네.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부터 이미 지금의 시나리오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시작이 충분한 되는 공모와 내통, 직접적인 증거를 바로 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나 음. 내용들이 명확하니까요. 네. 그걸 또 알고서 한덕수도 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렇죠. 1시간 뒤에 바로 출마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진행되는 속에서는 서로 간에 이 네. 기획적인 내용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기술자들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믿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배팅을 하는 거죠. 배팅. 그러니까요. 사상 전례 없이 대법원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대법원 간다 하면 한 1년 뭐 몇 년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몇달 정도. 그러니까요. 그랬고 그걸 빠르게 하자고 해서 633 최소한 3개월은 내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한 건데 그 3개월마저도 초토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대법원으로 가도 판사들이 바로 뭐 소부건 전원회의건 이렇게 회부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법 연구관들이 그렇죠. 요것을 내용을 분석하고 기일을 정하고 하는 전반적인 검토 기관이 있는데 이번엔 그게 없었다는. 그렇죠. 헌재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연구관들이 다 그렇게 했고요. 예. 대법원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다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가능했다는 것은 그건 판결문 쓰는 시간이에요. 그 판결문- 시간도 적어요. 그 시간도 부족한 그 거 시간도 아닙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야, 이런 상황 속수무책으로 국가의 주권과 국가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헌법이 훼손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현행 법 체계에서는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또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되는데 이건 뭐 민주당이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법관 탄핵이라든가 아니면 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지금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은 다 동원하는 것 같지만은 이걸 실행을 할 때는 또 어떤 적절한 시점과 명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초재선 의원들하고 당 지도부 입장에도 또 차이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역풍에 대한 고려만을 얘기하는 어떤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네네. 사실은 어떤 한 번의 결정으로 당과 선거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는 이제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막상 주초에는 상당히 좀 정밀하게 보자. 이런 신중론이 다소 고개를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실제 그 현상들이 당초에는 초선의원 중심으로 해서 바로 탄핵이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예,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다가 이것은 일단은 미루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분위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시 이 파기환송된 내용을 다루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돌아간 거거든요. 조금 신중하게 돌아가는데 남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정무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극단적인 패를 다 깔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런 신중론이 작용이 됐고요. 특히 선거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그걸 보고 지켜보고 수권 능력이라든가 또는 네. 정책 대응 능력, 위기 돌파 능력 이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추이도 좀 볼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법의 횡포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화를 내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들께서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해서 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왔지 않습니까? 검찰에 의한 피해자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이런 결정 과정도 사실은 국민들께는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죠. 이런 법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서 터져나올 가능성도 커 있죠. 보입니다. 저는 좀 이긴다는 확신이 든 것은 이제 투표 당일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네. 전 국민이 잠을 안 자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뭘 SNS 글을 올리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이러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 사태가 더 불을 질러서
결국은 노무현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전부 다 나서는 것 같고 전 국민이 잠을 안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왠지 분위기가 오히려 더 결집된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일단은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집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 법적인 대책은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만 그거야 법기술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이러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모진 고난, 핍박 그런 것 속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이제는 억압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화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만큼 내란 종식과 검찰 법원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더 커진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앞으로 좀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와 좀 다른 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지지율이 워낙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지지가 확고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는 굉장히 단결된 과거의 모습 전례 없이 강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 물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여건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더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97년도 선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북풍 대책이나 여러 가지 수립하고 맨날 정보 수집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국방위 의원 하나를 부릅니다. 예. 긴급히. 그러면서 뭔 문서 하나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안기부에서 온 출두 명령서입니다. 네. 대선이 12월 16일이었는데 12월 13일까지 김대중 총재가 안기부에 출두하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오익재 월북건으로 조사할 게 있다. 네. 오익재라고 당 고문이 천도교 교령인데 8월에 월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냥 조용히나 근신하고 있던가 이래야 되는데 김대중 총재한테 꼭 대통령이 되시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게 우체국에서 안기부에 털립니다. 김대중 총재한테 안 가고. 예, 예. 그걸 고성진 대공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털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와서 지가 직접 발표를 해. 네. 그러면서 오익재 월북 사건과 이 편지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2월 13일까지 안기부 출두하라는 얘기는 대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선 대선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대선 사흘 전에 그렇죠. 사흘 전에 조사하면서 이걸로 끝장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그 국방위원한테 권영애 안기부장을 만나라고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14시간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선이 한 4, 5일 앞둔 시점이거든요. 네. 거의 대선 막바지예요. 그랬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다가 그 국방위원이 안기부에서 허탕을 치고 이제 정문을 나서는데 권영애 안기부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 다시 급히 좀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권영애 안기부장이 방금 김영삼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았다. 오익재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대선을 무사히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김대중 총재는 이게 뭐 오익재가 왜 월북을 했는지 편지가 왜 왔는지 자기 몰라. 네. 자기가 모르는 일로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랬는데 YS가 이제 결국은 안기부장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이 건은 묻히고 그대로 대선이 치르는데 37만 표이. 그렇죠.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41%가 안 돼요. 네. 40.27%인가 그래요. 그렇죠. 삼자 구도 이인재 구도에서. 후보의 DJP에 네. 수많은 걸 했어도 그래도 그거밖에 못 이긴 거죠. 간신히 40%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절체절명.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안기부장을 만났던 국방위원이 이대로 대선이 끝나버리면 밀란이 일어난다. 그 1,000만 명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걸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권영애가 버티다가 결국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YS가 보기에도 너무 심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해 보십시오. 김대중 비자금 사건 터졌지. 그러니까요. 비자금 사건. 그다음에 저 황장엽 망명해서 황장엽 리스트 나와. 그 리스트에 오익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튄 거거든. 네. 이랬지. 아이고. 터질 수 있는 건 다 터져. 그렇죠. 첩첩산중 넘고 넘어야 넘어도 결국은 또 산이고 넘어도 그렇죠. 더 큰 산이 버티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대선이 이게 무사히 대선을 치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냥 그때도 정권을 내줄 놈들이 아니다. 그렇죠. 절대 놈들이 아니다. 그때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살인 공격도 당하고 무수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바지 고비인데. 막바지 고비인데 이게 그때 그 대선 사흘 전까지도 그랬는데 네. 이번에 지금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의 이 공세로 보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이 다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운동 하다 말고 재판 출석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 날 중에 TV 토론하고 겹친 날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TV 토론 동력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점심 때 오후까지 재판받고 오후에 TV 토론 나왔다 그러면 또 그걸 까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준비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도 준비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수많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유세를 하고 결국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네. 미국의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이 삼권 분립은 지켜지는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겉으로는 지켜진 듯 보였던 삼권 분립이 갑자기 지금 마지막 보루였던 사법부에 의해서 마구 헝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란입니다. 그렇죠. 분란이죠. 분립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고, 그렇죠. 상호가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그 견제를 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라는 게 상권 분립이지. 이건 그게 아니고 서로 존재를 부정하는 상권 분란이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불소추 특권에 관련된 문제, 사심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심제 얘기가 나오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법으로 하는 거는 다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렇죠. 그때 가서 하는 거야 다르죠. 예. 그러지만은 지금 바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거는 즉각적인 건 아닌데 국민들께 이게 필요하다. 너무나 지금 심각하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개정안을 내놓은 뒤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리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수순에서 국민들께 이 필요성을 알린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권 이후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일단은 조금 우리가 급박한 문제하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저는 DJ 선거 때 막바지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지금은 저쪽은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사람도 없다. 그냥 이제 배째라 전략으로 나온다.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이 없죠. 지금 저쪽에는. 그래서 이거를 여하이 대선을 일단은 여하이 치러낼 수 있느냐. 물론 저쪽은 계획이 이거예요. 이재명을 투표 전에 제거하고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셋이 선거 치르겠다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 20%짜리 대통령도 탄생해요. 20%짜리. 저들의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선거를 국민들이 승복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승복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얘기됐던 어쩌면은 대통령 취임하는 날 탄핵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취임 첫날부터 재앙이에요. 그런 정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저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자체는 그날부로 한국 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나 기득권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헌법에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호할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사건의 성격을
이건 이재명 후보 구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하기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당 정치도 완전히 형해돼 버리고 그렇죠. 사법부의 존재 근거도 지금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지는 그 자체보다는 저기 민주주의를 구하느냐 마느냐, 예. 대한민국 국채와 헌법이 지켜지느냐 마느냐, 네. 저는 이 싸움이라고 봐요. 네. 네. 이 싸움이지. 그런 면에서의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정의로운 분노를 통해 가지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 나는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이미 초월했다고 봐요. 네. 일단은 대표성을 띠고 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말씀대로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이니까요. 자체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선거 전까지 남아 있는 핵심적인 변수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번 그런 거를 몇 개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거를 갖다가 성격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서 저기 일단은 본인의 어떤 그 안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히 대처하겠다. 이런 좀 입장 표명을 더 좀 선명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야권 전체 대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도 있고 진보정당도 있고 꽤 있어요. 기본소득당 뭐 여러 시민사회당도 정당도 있고. 있고 시민 예, 제 그래서 요거는 민주당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어떤 야권 전체 시민사회와 손을 잡고 같이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좀 이런 가운데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양심적인 판사, 또 많은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조금 더 강한 목소리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뭐 지금 법으로 싸울 때 뭐 한가한 얘기냐 그러지만은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결정도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주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조금 더 이럴 때 진용을 갖추고 법으로 싸우는 건 일부다. 네. 그럼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우리는 국민이 싸우는 거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나가고 진용을 갖추고 이렇게 돼야죠.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